상자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한 네모 반듯한 형태, 오로지 실용성과 기능에만 충실한 단조로운 모습,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2000년대 중반의 자동차 시장도 단조롭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세단, SUV, 해치백이라는 정해진 틀 안에서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편안한 차를 만드는 경쟁만 계속됐죠. 모두가 이런 분위기에 매몰되어 있을 때 발칙하게도 상자 그 자체를 컨셉으로 들고 나온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최종 우승자는 바로 후발주자였던 이 모델이었는데요. 국내에선 그저 독특한 차로 잠깐의 관심을 받았지만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전설적인 광고와 함께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통째로 바꿔버린 게임 체인저. 오늘은 기아 디자인 경영의 혼을 담은 소형 크로스오버 소울 이야기입니다. 기아차를 다룰 때마다 매번 말씀드렸듯 2000년대 중반의 기아차는 그야말로 환골탈태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을 거친 세계적인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하고 디자인 경영이라는 깃발 아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죠. 중형 세단 로체 이노베이션을 시작으로 포르테, K7, 스포티지 R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족족이 디자인으로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저 저렴한 버전의 현대차라는 꼬리표를 떼고 젊고 세련된 브랜드로 거듭나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디자인 경영이라는 큰 그림에는 아직 칠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작지만 강렬한 아이콘 같은 차였어요. 당시 현대기아차의 주력 수출 시장 북미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스카의 등장과 흥행. 본래 일본의 가혹한 소형차 규격에 맞춰 경차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장르인데 이게 토요타가 미국의 젊은 층을 공략해 내세운 서브 브랜드인 사이언의 XB, 혼다 엘리먼트 같은 차들로 이어지면서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가격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실용적이고 기존의 고리타분한 자동차들과는 확연히 다른 독특한 스타일, 기아는 바로 이 틈새 시장을 노렸어요. 2006년 기아는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소울이라는 이름의 컨셉트카를 선보입니다. 멧돼지를 모티브로 한 다부진 체형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컨셉트카는 양산차와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저 디자인과 기술력을 뽐내기 바쁜 현실감 없는 미래형 차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다들 컨셉은 컨셉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기아는 2년 뒤인 2008년 정말 이 컨셉트카를 거의 그대로 양산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1세대 소울, 정말이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장르를 규정하기조차 애매했죠. SUV라고 하기에는 낮고 해치백이라고 하기엔 또 높았습니다. 기아에서도 크로스오버, CUV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냥 소울이라는 새로운 장르였어요. 사실 박스카라는 장르가 이 소울을 통해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패셔니스타이자 톱스타 이효리가 독특한 디자인으로 주목받은 2세대 닛산 큐브를 개인적으로 들여와 타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박스카라는 장르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지자 나름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결국 2011년 3세대 닛산 큐브가 한국 닛산을 통해 정식 수입되고 기아차 역시 소울에 그치지 않고 박스형 경차를 개발하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기도 했죠.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외관은 컨셉트카의 분위기를 충실하게 반영했습니다. 전면부는 이젠에 익숙한 기아차의 패밀리룩, 호랑이 코 그릴을 중심으로 날렵한 헤드램프, 애교살처럼 자리잡은 방향지시 등으로 독특한 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불룩하게 디자인한 앞뒤 핸더, 벨트라인을 높여 단단한 느낌을 줬고 언뜻 보면 네모 반듯하지만 뒤로 갈수록 서서히 좁아지는 윈도우 라인으로 경쾌한 느낌을 낸 것도 이 소울만의 개성을 더해주는 포인트였습니다. A필러를 검게 칠해 지붕이 떠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플로팅 루프 디자인도 요즘 차들은 흔하지만 당시 국산차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시도였죠. 여기에 최고 18인치에 달하는 대구경 알루미늄 휠을 적용해 보다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연출했어요. 이 차에 탑재된 엔진의 출력을 생각하면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에 있어서 명확히 오버스펙이라 단점 투성이긴 하지만 일단 겉보기에는 확실히 멋스러웠으니까요. 지금 봐도 신선한 뒷모습은 세로로 길게 뻗은 테일램프로 마치 배낭을 맨 것 같은 느낌을 줬고 앞모습과 통일감을 준 하단 범퍼 디자인도 독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중에 등장한 소형 SUV에 가까운 모습으로 기존의 문법을 파괴하는 디자인이었지만 곳곳을 동글동글하게 다듬어 남녀노소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도 않는 귀엽고 친근한 느낌을 줬습니다. 또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한 원색의 바디 컬러는 기본에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비장의 무기도 있었죠. 스포티함을 더해주는 꽃 모양 알루미늄 휠과 바디킷에 용문신까지 당시 순정 옵션으로 차를 이렇게까지 꾸밀 수 있게 한 건 사실상 소울이 처음이었습니다. 나만의 개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기 시작한 젊은 소비자들을 공략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스타일을 표현하는 패션 아이템이라는 컨셉을 전면에 내세운 거죠. 영혼, 정신을 뜻하는 차명 소울도 이런 컨셉에 발맞춰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외관의 파격은 실내에도 이어졌습니다. 컨셉트카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이식해 탑승객을 향해 뻗어나온 대시보드 디자인은 형태만으로 신선함을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직관적인 버튼 배치로 조작 편의성이 뛰어났고 곳곳에 아기자기한 수납 공간을 마련해 실용성도 충실하게 챙겼어요. 기아의 브랜드 컬러인 붉은색 조명, 특히 강렬한 레드 컬러로 뒤덮인 인테리어 옵션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죠. 요즘 기준으로 보면 살짝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이런 게 스포티한 차의 뭐랄까 정석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기에 활용 점정으로 도어 양쪽 스피커에 조명을 달아 음악 비트에 맞춰서 깜빡이는 사운드 무드 라이팅이라는 여러모로 핫해 보이는 옵션을 추가해 야간 드라이브에 즐거움을 더했죠. 음악 크게 틀고 친구들 잔뜩 태우고 다니는 젊은 오너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MP3나 아이팟, USB 메모리를 연결할 수 있는 AUX와 USB 포트, 블루투스 오디오 역시 타겟 고객의 성향과 잘 맞는 구성이었고 나중에는 저렴한 가격에 후방 카메라가 포함된 순정 내비게이션을 룸미러 속에 작은 후방 카메라를 띄워주는 독특한 옵션도 제공했던 게 기억에 남네요. 다만 소재감은 좀 아쉬웠습니다. 딱 차급에 맞는, 차급을 감안하더라도 살짝 질이 떨어지는 플라스틱이 많이 쓰였어요. 봉고 트럭에서 떼온 것 같은 이 기어봉은 솔직히 심했죠.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소울은 애초에 고급스러움으로 타는 차가 아니었으니까요. 개성과 재미, 이 두 가지만으로도 모든 단점이 용서되는 차였습니다. 또 디자인에만 몰빵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실용성까지 챙겼죠. 네모 반듯한 디자인 덕분에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헤드룸이 쾌적했고 레그룸도 일반적인 준중형차 수준으로 꽤나 넉넉했습니다. 뒷좌석을 접으면 펼쳐지는 평평한 짐 공간으로 캠핑 장비를 가득 싣거나 원룸 자취방 이사 정도는 거뜬하게 해내는 기특한 친구였어요. 개성 넘치는 외모와 달리 심장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아반떼, 포르테와 공유하는 자연흡기 1.6L 가솔린과 디젤, 2.0L 베타 가솔린 3가지 엔진에 5단 수동, 4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렸습니다. 평범한 수치만큼이나 주행 성능도 평범했는데요. 주력인 124마력의 1.6L 감마 MPI 가솔린 엔진은 일상 주행에서 부족함은 없었지만 펀한 외모에 기대하는 시원한 가속감을 주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공기 저항에 불리하게 생겼죠. 같은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현대 기아차 형제들 중에서는 연비가 가장 나쁜 편이었습니다. 모닝보다 레이가 연비에서 불리한 거랑 비슷한 케이스죠. 여기에 발통도 제일 컸으니까요. 빈약한 출력은 2.0L 가솔린 모델이 달래주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판매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젤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아반떼에도 안 들어간 개선형 U2 디젤 엔진의 넉넉한 토크 덕분에 같은 배기량의 가솔린보다 경쾌하다는 평이 많았죠. 연비도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이외에도 승차감, 풍절음을 비롯한 방음 성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당시 경쟁 상대라고 할 만한 차들이 없었기 때문에 준중형 세단이나 해치백과 비교를 했으니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어요.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쓴 i30와 달리 원가 절감의 일환으로 소형차에 주로 쓰이는 토션빔 서스펜션이 장착됐는데 중저속 시내 주행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었지만 코너링이나 고속주행 시 뒤쪽 흔들림이 많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죠. 또 하이트림에는 후륜 드럼 브레이크를 넣으면서 다소 경박스러운 제동감에 불쾌한 진동까지 선사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자세 제어 장치가 옵션으로 빠져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VDC의 장착 여부나 타이어 사이즈 등 트림에 따라 주행 안정성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 시기 최악의 완성도를 자랑했던 전동식 스티어링 시스템, 초창기 MDPS의 장난감 같은 조향감도 빼놓을 수 없었죠. 가벼운 감각은 주차나 저속 시내 주행 등 경우에 따라 장점이 되기도 했지만 안정감과는 분명 거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패션카스러운 주행 성능이었는데 당연하게도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능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달리기 실력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뽐내는 존재감이었으니까요. 존재감 하니까 2009년 발표한 멋스러운 쿠페형 크로스오버 컨셉트카 소울스터가 생각나네요.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았고 소울의 자유분방한 이미지와도 찰떡이라 양산으로 이어졌다면 재밌었을 텐데 참 아쉬웠습니다. 이후 자잘한 연식 변경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옵션을 확대 적용하고 상품성을 개선했습니다. 2010년식 모델부터는 주력 트림 16인치 휠 디자인을 좀 더 멋스럽게 수정하고 고리타분한 디자인의 일자형 기어 레버를 부츠 타입으로 변경, 수동 변속 기능이 함께 추가된 것은 물론 출시 후 많은 지적을 받았던 정숙성을 소폭 개선하는 등 주행 품질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식 끝물 모델부터는 후륜 서스펜션에 감쇄력을 높인 모노튜브 댐퍼를 적용해 승차감도 보완했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도 도입했는데 아쉽게도 디젤 라인업이 삭제됐죠. (2011년) 하반기에는 한 차례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내외관 디자인을 수정했습니다. 디자인 완성도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곳곳에 디테일을 손봐 신선함을 더했어요. 헤드램프를 프로젝션 타입으로 변경하고 블랙 베젤과 함께 LED 포지셔닝 램프를 추가해 인상이 한결 또렷, 어떻게 보면 스모키 화장을 한 듯 퇴폐미가 더해졌는데 사실상 달라진 부분이 별로 없는데도 인상이 확 바뀐 걸 보면 역시 사람이나 차나 이 눈매가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다크서클은 좀 과한 느낌이 있긴 했지만 후면부도 LED를 더한 리어램프 하나로 눈에 띄게 세련되고 또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디자인이 여전히 미래지향적이라 10수년이 지난 지금 봐도 딱히 오래됐다는 느낌이 안 들죠. 실내 역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기존의 독특한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했고 버튼식으로 수정한 공조장치 조작부, 내비게이션의 화면 크기를 기존 6.5인치에서 7인치로 키워 새것의 느낌을 줬어요. 여기에 한국인이 사랑에 맞지 않는 편의 장비 중 하나인 열선 스티어링 휠, 크루즈 컨트롤과 오토라이트가 새롭게 추가된 것은 물론 직전 모델에서는 옵션이었던 사이드 및 커튼 에어백이 아예 기본 사양이 된 것도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진짜 변화는 본닛 아래에 있었는데요. 기존 1.6L MPI 가솔린 엔진을 개선한 1.6L GDI 가솔린 엔진이 탑재됐고 말 많던 4단 자동 변속기가 드디어 6단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소소하게 인기를 끌었던 1.6L U2 디젤 모델 역시 함께 제공됐고 마찬가지로 6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렸죠. 판매량이 저조했던 2.0L 가솔린 모델은 빠졌어요. GDI 기술이 도입되면서 주력인 1.6L 가솔린 모델의 상품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출력이 140마력으로 껑충 뛰면서 답답했던 가속 성능이 눈에 띄게 개선됐고 연비도 함께 좋아지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GDI 파워트레인이 막 등장했을 때라 좋기만 했습니다. 이때는. 여기에 더 발전된 전자식 자세제어 장치로 주행 안정성을 보완한 것은 물론 흡차음제도 보강해 정숙성도 개선됐습니다. 6단 변속기 덕분에 고속주행 시 RPM을 적게 쓰는 것도 소음 개선에 한몫했을 거예요. 4단 달린 소형차들은 120만 넘어가도 대화가 안 되거든요. 여러모로 직전 모델에서 받은 피드백을 수용해 내실을 다진 모델이었죠. 1세대 소울은 국내 시장에서 월 1에서 2,000대 수준에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좋다고도 할 수 없는 무난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시장의 연간 판매 목표를 36,000대로 잡았는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된 2009년 21,000여 대, 해치백 i30보다도 저조한 성과였죠. 생소한 세그먼트인데다 디자인도 나름 파격적이다 보니 아무래도 대중의 선택을 받기엔 한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말 그대로 새 역사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힙합 비트에 맞춰 쳇바퀴를 돌리던 햄스터들이 소울을 타고 나타나 쿨하게 변신하는 이 광고, 주 고객층인 젊은 고객들의 마음에 꽂히면서 그야말로 초대박을 쳤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천만 뷰를 기록하고 주요 광고제상을 휩쓰는 등 단순한 자동차 광고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될 정도였어요. 이 햄스터 광고 덕분에 판매량도 승승장구, 기아는 소울이라는 단일 차종이 돋보이는 것을 넘어 지루하고 값싼 차 이미지에서 젊고 쿨하고 재미있는 브랜드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는 데 성공합니다. 소울은 미국에서 연간 10만 대 이상 팔려나가며 기아차의 실적을 견인하는 핵심 모델로 자리 잡았고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디자인으로도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외곽 내유라고 해야 될까요? 국내 시장에서의 아쉬움을 모조리 달래주고도 남았죠.
한편 1세대 모델은 최근까지도 가성비 좋은 중고차로 환영받았습니다. 촌스럽지 않은 세련된 디자인과 해치백 특유의 실용성은 물론 차체가 높아 타고 내리기 편리한 데다 남녀노소 누가 타도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세컨드카, 사회초년생들의 첫 차로 제격이었어요. 소울은 단 한 세대 만에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당연하게도 모두가 궁금해했죠. 이토록 강렬한 성공을 거둔 아이콘의 후속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기아는 또 한 번의 파격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안전이 보장된 길을 걸었을까요? 소울은 전 세계의 디자인의 기회를 각인시키며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성공 뒤에는 언제나 더 큰 부담감이 따라오게 마련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후속 모델을 향한 소비자들의 관심에 짓눌려서일까요? 컨셉트카 트랙스터를 예고편으로 2013년 등장한 2세대 올류 소울은 언뜻 보면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보일 만큼 선대의 디자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로고나 레터링이 없으면 직계 후손인지 가늠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누가 봐도 소울이었어요. 그래도 구석구석 살펴보면 변화가 확실했는데요. K3와 공유하는 최신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덩치가 커졌고 앞뒤 휀더와 범퍼를 더욱 부풀려 볼륨감을 강조, 실제 수치보다 시각적으로 더 커 보이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차로 오해받을 일은 없어졌죠. 전면부는 호랑이 코 그릴을 더 키우고 헤드램프 디자인도 단정하게 다듬어 한층 강인한 인상을 줬고 측면도 1세대의 아이코닉한 박스형 실루엣은 그대로 계승했지만 모든 선과 면을 한층 정제해 장난감 같던 느낌은 걷어내고 훨씬 단단하고 다부진 좀 더 SUV스러운 모습으로 거듭났어요. 특히 뒷모습이 여전히 독특했죠. 전작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면발광을 더한 LED 테일램프, 독특한 트렁크 패널 디자인으로 더욱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나온 차라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생김새예요. 전반적으로 1세대가 자유분방한 대학생 같은 이미지였다면 2세대는 나름 사회에 적응하려 애쓰는 사회초년생 같은 느낌으로 전작에 비해 무게감과 안정감이 더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신선함은 다소 떨어졌지만 동시에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컬러 파츠도 보다 폭넓게 적용하면서 소울만의 개성과 매력은 유지했어요. 탈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알록달록한 휠 커버가 기억에 남네요. 성숙해진 외관에 발맞춰 실내 역시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우주선 같은 디자인의 고급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1세대와 달리 익숙한 수직형 레이아웃, 곳곳에 부드러운 우레탄 소재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등 전체적인 마감 품질과 조작감이 한 채급 올라섰다고 해도 믿을 만큼 고급스러워졌어요. 그러면서도 마치 건축물처럼 디자인된 스피커와 송풍구, 기어레버나 도어 트림 등 원형 디자인을 테마로 꾸민 인테리어는 여전히 개성이 넘쳤죠. 1세대의 상징이었던 사운드 무드 라이팅도 당연히 챙겼고요. 여기에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 온도 설정 등이 가능한 텔레매틱스 시스템 유보 2.0, 더욱 커진 8인치 내비게이션, 8개 스피커의 액튠 프리미엄 사운드를 옵션으로 제공해 음악 감상을 중요시하는 타겟 고객들에게 어필했고 알아서 핸들을 돌려주는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같은 편의 및 안전장치, 앞좌석 통풍 시트에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이제 더 이상 디자인만 내세우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2차급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더하면서 말 그대로 차급을 파괴하는 옵션 구성을 선보였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직전 모델 1.6L 감마 GDI 가솔린, 1.6L U2 디젤 엔진에 6단 수동 및 자동 변속기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특이하게도 딕전 모델과 비교해 출력과 연비가 소폭 떨어졌는데 가뜩이나 공기 저항에도 불리한데 18인치에 달하는 거대한 휠을 내세우고 있어서 가솔린 모델은 연비가 아주 그냥 웬만한 중형차 수준이었어요. 공차 중량이 약 100kg가량 무거워진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주행 성능에서만큼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차체 강성이 좋아지면서 코너링과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이 함께 증대됐고 전자장비와 서스펜션 세팅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승차감과 조향감 역시 한결 세련돼졌다는 게 자동차 전문 매체들의 공통된 평가였습니다.
이후로는 자잘한 연식 변경으로 상품성을 개선했고 2015년 하반기 출시된 2016년형 모델부터는 유로6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한 1.6L 디젤 엔진을 장착, 변속기도 기존 6단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에서 7단 건식 DCT로 변경해 보다 나은 주행 성능과 효율을 제공했습니다. 엔진 출력이 증대되면서 기존보다 상품성은 좋아지긴 했는데 가격도 크게 증대되면서 모든 것을 상쇄해버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뭐라고요? 그나저나 2세대부터 이 모델이 추가된 게 돋보였죠. 바로 2014년 출시된 순수 전기차 소울 EV였습니다. 지금이야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의 한 축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지만 2014년 당시만 해도 정말 몇 대 없었습니다. 충전구가 숨겨진 막힌 그릴과 공기 저항을 줄인 전용 휠, 친환경 내장재로 일반 모델과 차별화했고 27kWh 배터리를 탑재해 한 번 충전으로 약 148km를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정말 터무니없는 주행거리인데 당시 전기차들 중에서는 나름 준수한 성능이었죠. 당연히 조용하고 82.4kW 모터의 강력한 초반 토크 덕분에 가속감도 훌륭해서 타본 사람은 칭찬하는 차로 입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4,250만원, 환경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2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던 관공서나 일찍이 탄소 저감을 외쳐왔던 제주도를 중심으로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모로 국내 전기차 시장의 마중물로서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던 모델이었죠. 출시 3년 후인 2016년에는 새로운 색상의 외장 컬러와 내외관 디테일을 소폭 수정해 신선함을 더한 페이스리프트 모델 더 뉴 소울이 출시됐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헤드램프에 블랙 베젤을 입혀 인상이 좀 더 사나워졌고 전용 18인치 멀티스포크 휠과 차체 하단에 붉은 띠를 두르는 등 차량보다 스포티하게 꾸밀 수 있는 스타일업 패키지를 추가한 것이 눈에 띄었죠. 앞서 2015년 소울을 기반으로 한 오프로드 컨셉트카 트레일스터를 발표했는데 이 컨셉에 맞춰 아예 소형 SUV 트림을 신설했어도 좋았을 뻔했지만 아시다시피 그냥 진또배기 SUV를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결과도 그쪽이 훨씬 나았고요. 실내와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사실상 없었고 2018년 끝물에서는 마찬가지로 디젤 파워트레인을 삭제, 라인업이 단촐해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주력시장 미국에서는 스포티해진 외관에 발맞춰 1.6L 직분사 터보 가솔린 엔진에 7단 건식 DCT를 맞물려 경쾌한 주행 성능을 선사한 터보 모델을 판매했는데 내수형에는 이게 추가가 되지 않은 것이 좀 아쉽네요. 2세대 소울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일취월장했지만 이상하게도 국내 판매량은 1세대와 비교해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4,373대라는 충격적인 판매량은 신차 효과라는 게 아예 전무했음을 의미하는데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전작의 형태를 상당 부분 유지한 외관이었습니다. 새 것을 샀다라는 느낌은 모든 물건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죠. 프리미엄 브랜드와 달리 대중 브랜드에서 패밀리룩이라는 개념이 쉽사리 자리 잡지 못했던 것 또한 헤리티지와 연속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진 트렌드를 반영해 새 것의 느낌을 제공하는 편이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올류 소울은 겉보기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기에 이 차가 신차라는 느낌조차 주지 못했던 것이죠. 어느 나라보다 남들의 시선과 유행에 민감한 대한민국 시장에서 이는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불과 몇 년 사이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도 문제였죠. 쉐보레 트랙스와 르노 삼성 QM3를 시작으로 쌍용 티볼리가 잭팟을 터뜨리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소형 SUV 춘추전국 시대에 돌입했어요. 소비자들은 이도저도 아닌 크로스오버보다는 정통 SUV처럼 생긴 차들을 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애매한 차가 돼버린 소울은 설 자리를 빠르게 잃어갔죠. 하지만 기아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주력시장 북미만큼은 배신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젊은 층의 선택을 받아 연평균 10만 대를 훌쩍 넘기는 걸출한 판매량을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1세대보다 더 잘 팔렸어요. 여담으로 올해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내한했을 당시 이 차를 타고 다녀서 교황이 탄 차로 반짝 주목받았던 게 생각나네요.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에서 사용하는 방탄 의전차도 고사하고 평소 타고 다니던 오래된 포드 포커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소울 역시 한국 차 중에서 가장 작은 차를 타고 다닐 것이라며 콕 집어 요구한 결과라고 하는데
모닝을 꺼내지 않은 것은 카톨릭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양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서 2세대 모델의 애매한 포지션으로 국내에서 고전했던 기아는 중대 결심을 합니다. 어차피 대중적인 차가 되긴 글렀으니 다시 한번 압도적인 개성으로 승부하기로 말이죠. 2019년 부스터라는 서브네임과 함께 3세대 소울이 등장했습니다. 박스형 실루엣과 소울이 대대로 유지했던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확 달라진 인상으로 단박에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변화를 주도하는 건 전면부. 헤드램프는 다행히 익숙한 곳에 자리했지만 LED를 사용해 가늘게 처리하면서 마치 스타워즈의 스톰트루퍼나 SF 영화 속 로봇 같은 미래적인 분위기를 뽐냈습니다. 옆모습은 비행기의 꼬리날개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독특한 C필러 처리로 아예 지붕이 허공에 붕 떠있는 듯한 적극적인 플로팅 루프 디자인을 완성했고, 후면부는 소울 특유의 부메랑 램프를 더욱 과격하게 구부려 후면 전체를 휘감아 버렸습니다. 아이오닉 9처럼 전체가 점등되진 않는데 정말이지 도로 위에서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디자인이었죠. 물론 신선한 게 꼭 좋기만 한 건 아니죠.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렸고 뒤이어 등장한 8세대 소나타와 함께 영덕대기라는 별명을 얻긴 했지만 어쨌든 시선 강탈 하나는 확실했어요. 미니쿠퍼나 벨로스터를 연상시키는 저 가운데 자리한 머플러 팁 좀 보세요. 뭐 하나 독특하지 않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실내는 2세대의 분위기를 물려받아 안정적인 레이아웃으로 꾸며졌습니다. 원형으로 처리한 센터 페시아와 스티어링 휠의 버튼들, 기어레버 왼편에 자리한 시동 버튼은 2세대의 유산이었죠. 오디오와 연동되는 무드램프는 기존의 단순한 형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스피커 아이콘 모양의 송풍구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됐습니다. 역시 이런 재치가 있어야 소울이죠. 이 밖에 가로로 긴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분위기를 주도했고, 시동을 걸면 솟아오르는 컴바이너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차급 이상의 편의 장비 역시 여전했습니다. 어째서인지 전작의 파노라마 선루프는 빠졌지만 신형 플랫폼의 적용으로 차가 소폭 커지면서 전체적인 실내 공간이 좀 더 쾌적해졌기 때문에 아쉬움은 크지 않았어요. 부스트가 필요하신가? 서브네임 부스터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파워트레인에 있었습니다. 답답했던 자연흡기 엔진은 과감히 버리고 K3 GT와 벨로스터에 탑재됐던 204마력짜리 1.6L 터보 GDI 엔진을 기본으로 장착했어요. 당연히 변속기 역시 건식 7단 DCT가 맞물렸죠. 제로백 6초 때 드디어 겉모습처럼 뻔한 달리기 실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도 본격적인 달리기용 차량을 내세우며 서스펜션을 탄탄하게 세팅한 K3 GT와는 달리 여전히 도시명 크로스오버를 표방했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차분한 승차감과 SUV 못지않은 넉넉한 공간을 누리면서 가끔은 시원한 가속 성능을 즐기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한 차였습니다. 여타 소형 SUV들과 달리 무게중심이 낮아 고속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소울 부스터의 진정한 장점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연흡기 엔진과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가 결합된 무난한 모델을 하나쯤 더해줬다면 신차든 중고차든 수요가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전작에서는 이 터보만 빼고 나머지만 팔더니 신형은 또 터보만 팔고 나머지는 안 파네요. 이 밖에 후측방 경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차간 거리를 조절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최신 주행 편의 및 안전 사양을 옵션으로 제공해 주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세일즈 포인트였습니다. 전기차 모델이 빠지면 섭하죠. 소울 EV 역시 함께 세대 교체가 되면서 큰 폭으로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애초에 전기차를 위해 디자인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매끈한 외관, 당시에는 전기차에만 사용하던 다이얼식 변속 레버를 적용하는 등 전기차만의 디테일을 한 스푼 추가해 내연기관 모델과 차별화했고, 150kW의 구동모터와 64kW시로 용량을 대폭 늘린 배터리를 탑재해 한 번 충전에 386km를 가는 전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상품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 사이 현대 코나 일렉트릭, 쉐보레 볼트 EV 등 걸출한 상품성의 경쟁차들이 많아지면서 예전만큼의 관심을 받진 못했지만 보조금을 등에 업고 2019년 국내 소울 전체 판매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나름 의미 있는 판매량을 기록했죠. 개성 넘치던 패션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고급감에 집중했던 비온의 2세대, 국내 시장에서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3세대는 다시금 아이코닉함으로 승부를 걸어봤지만 시대의 흐름은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SUV의 파도가 잠잠해지기는커녕 거대한 해일이 되어 애매한 것들을 모조리 집어삼키고 있었죠. 이번에도 그 태생적인 애매함을 해결하지 못한 소울 부스터는 결국 한 지붕 아래 태어난 역대급 가성비 SUV 셀토스의 그늘에 완전히 가려져 처참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출시 이듬해인 2020년 누적 판매량 1,264대라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성적표를 받았고 결국 등장 2년 만인 2021년 내연기관 모델은 국내 시장에서 조용히 단종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후 전기차 모델만 판매하다가 이마저도 니로 EV에게 자리를 내주며 완전한 수출 전용 모델이 돼버렸죠. 참고로 국내 단종 이후 해외 사양은 한 차례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되어 올해 상반기까지 판매됐어요. 성형이 좀 실패한 것 같은데 북미 시장은 여전히 따뜻했죠. 이 3세대 모델 역시 무난한 판매량을 이어갔지만 소형 SUV의 인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기 때문에 결국 북미에서조차 판매량이 연달아 하락했습니다. 2019년 98,000여 대로 10만 대의 벽이 무너진 데 이어 지난해는 52,397대로 마감하면서 기아차는 좀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형 SUV 라인업에 힘을 실기로 결정. 2025년 이 3세대를 끝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런 소울 부스터는 지금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아는 사람만 찾는 숨은 진주가 됐습니다. K3 GT나 아반떼 스포츠와 같은 파워트레인에 더 넓은 공간과 독보적인 디자인, 현기차 특유의 저렴한 유지관리비까지 흔치 않는 고성능 소형차를 찾는 분들, 또 해치백 매니아들에게는 눈여겨볼 만한 모델이 됐죠. 3세대 i30처럼 상품성도 좋은데 희소성까지 붙는 바람에 의외로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다는 게 함정이지만요. 지금까지 디자인의 기회를 북미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킨 소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스카로서는 후발주자로 참전했지만 네로라는 일본의 경쟁차들을 밀어내고 끝내 최종 우승자로 남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데요. 올해를 끝으로 이제 신차로는 만날 수 없는 모델이 됐지만 소울의 용감한 도전은 기아의 디자인 DNA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비록 국내 시장에서 소울의 역사는 실패라는 단어로 아쉽게 마무리됐지만 절대로 소울이 못난 차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동차를 대하는 문화적 차이와 예측이 무의미할 만큼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버린 시장 때문이었음을 해외에서의 성공이 대변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기억 속의 소울은 어떤 모습인가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